전산세무 2급 10주차 1차 시입니다. 이번 주차에는 지난 주차에 이어서 그렇죠. 기출문제 85회 이어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616페이지로 오세요. 자, 문제 4번 가겠습니다. 다음 결산 자료를 입력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 라고 하고 15점. 그러니까 한 5문제 정도가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첫 번째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단기말 장기 투자 목적. 장기 투자 목적으로 보유한 유가증권인데 주식이래요. 자, 주식으로 될 수 있는 것은 그렇죠. 매도 가능 증권이죠. 매도 가능 증권이 다음과 같다. 자, 주식회사 우리세무 2019년 12월. 자, 19년 12월에 취득을 했어요. 100주. 그리고 만원. 2020년 12월 31일 현재 공정가치는 12,000원이다. 자, 만원짜리가 50주에 대해서 12,000원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처리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취득할 때는 100주였는데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 50주라는 것은 50주가 그렇죠. 처분됐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50주에 대해서만 12,000원으로 평가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0원 올랐죠. 그래서 50주 곱하기 2,000원 해서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일반전표 12월 31일로 오시고요.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178번 비유동 자산으로 하셔야 됩니다. 178번 10만원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입니다.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394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178번 코드 사용하시고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영업외 수익 중 임대료 계정에 10월 1일 입금된 600만원은 2020년 10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1년간의 임대료이다. 단 음수로 회계 처리하지 말고 월할로 계산하시오 라고 했어요. 즉 2020년 10월부터 12월까지만 올해의 비용이고 그리고 9개월치는 내년도 수익이라는 비용이란다. 비용이 아니라 올해의 수익이고 9개월에 해당되는 것은 그렇죠. 차기의 수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리 받은 수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600만원 곱하기 월할로 계산한다 했으니까 12분의 내년도분은 9월 30일까지니까 1월부터 9월까지죠. 그래서 9개월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하시면 얼마 나오죠? 450만원 나옵니다. 여러분이 계산기 올려서 한번 해보세요. 자, 차변에 수익을 그만큼 줄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임대료 갑니다. 임대료는 영업 외 수익이니까 900번대 임대료 갑니다. 450 대변에 미리 받은 수익, 그래서 선수 수익이란 말 쓰죠? 자, 선수 수익 갑니다. 450만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작년에 외화은행 15달러 차입한 금액이 단기말 현재 외화장기 차입금으로 남아있고 환율은 다음과 같다. 즉 작년에 빌려온 달러가 15,000달러라고 합니다. 요거에 대해서 환율을 적용해서 그렇죠. 올해의 환율로 변경해 놓으셔야 되죠.
자, 차입했을 당시에는 1,000원이었고 전기 말 현재 환율은 1,050원이었다. 즉 작년에 해놨던 외화 장기 차입금은 전기 말 환율로 계산돼서 장부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50원이었던 거예요. 단기 말 현재 환율은 1,030원. 1,050원을 갚아야 되는데 1,030원 갚은다. 그러면 20원을 덜 갚아도 되죠. 그래서 이익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죠? 15,000불 곱하기 가로 열고 1,030원을 갚아야 됩니다. 그죠? 빼기 1,050원. 그러면 마이너스 얼마가 되나요? 30만 원이 되나요? 자, 차입했을 때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오면 덜 갚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익입니다. 이때 이익은 외화 환산 이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차입했을 때는 지금 현재 갚아야 되는 환율과 그 다음에 과거에 있는 환율을 빼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계산해 볼까요? 차변에 장기 차입금인데 외화 장기 차입금이래요. 그럼 여기다가 외화 자, 외화 장기 차입금 외화은행입니다. 자, 외화은행 겁니다. 부채죠? 그렇기 때문에 외화은행 걸어주세요. 이렇게 걸어주시고 금액은 30만원 대변에 외화를 환산할 때 이익을 봤다 그래서 외화 환산 이익입니다. 외화 환산 이익입니다. 30만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번 영업부서가 5월에 구입한 소모품 90만원 중 결산일까지 사용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것이 20만원이다. 회사는 소모품 구입 시 단기 비용으로 회계 처리했다. 즉 소모품비로 처리하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소모품비로 처리했을 경우에 미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자산으로 넘기면 됩니다. 그래서 미사용분, 사용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20만 원이 미사용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자산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변에 소모품비, 소모품 20만원 대변에 소모품비가 되죠. 근데 영업부서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800번대 소모품비 자, 이렇게 해서 20만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5번 기말 현재 제품에 대한 실지 재고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감모된 수량 중 70개는 정상적인 거고 나머지 모두 비정상적인 것이다. 자, 요 비정상적인 것만 재고자산 감모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서 정리를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영업의 비용인 재고자산 감모손실로 정리할 거예요. 그럼 70개는 정상. 몇 개인지 몰라요. 보겠습니다. 재고자산 감모손실과 관련된 회계 처리와 기말 제품가액을 반영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전표에 입력하고 그리고 결산자료 입력을 통해서 자동 분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 기말 재고 자산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다른 것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러니까 제품에 대해서만 하라 그랬어요. 장부 재고 수량은 500개. 실제 재고 수량은 330개면은 170개가 모자르는 거잖아요. 그죠? 170개에서 정상이 70개니까 그러면 비정상은 100개란 얘기예요. 100개가
비정상적인 거다. 즉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라는 거죠. 곱하기 단위당 취득 원가와 공정가치가 동일하네요. 그러면 10,000원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10,000원을 곱해주니까 그렇죠. 100만 원이 되죠. 100만 원에 대해서 일반 전표를 먼저 입력하시고 그리고 결산자료 입력에는 330개 곱하기 10,000원이 되겠죠. 그래서 330만 원을 기말재고액으로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입력해 볼까요? 자, 차변에 재고자산 감모손실 재고자산 감모손실 100만 원 대변의 제품. 자, 여기서 중요한 건 그렇죠. 제품을 판매한 게 아니니까 타 계정으로 대체액. 그래서 여기 08번을 반드시 걸어 주셔야 됩니다. 자, 08 해서 100만 원 이렇게 넣어 주시고 자, 메인 창으로 오셔서 결산 재무제표 결산 자료 입력 클릭. 자, 1월부터 12월로 열으시고요. 제품 재고액이니까 여기 있습니다. 9. 단기 완성품 제조원가의 기말 제품 재고액에다가 얼마? 330만 원. 입력하시고 반드시 전표 추가. 빠뜨리시면 안 되죠. 자, 전표 추가. 예. 그리고 일반 전표에 오셔서 12월 31일 날 조회를 하시면 이렇게 제품 매출원가가 대체된 게 보이실 거예요. 나머지는 안 보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채점을 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결산을 마무리해 봤습니다. 자, 문제 5번. 문제 5는 원천징수에 대한 문제죠. 2020년 귀속 원천징수 자료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5점. 첫 번째, 다음 자료를 보고 내국인이며 거주자인 사무직 사원 김미소 여성이네요. 입사일자 2020년 6월 1일 국내에 근무하고 사원 등록은 105번으로 한대요. 김미소의 부양가족을 모두 부양가족 명세에 등록 후 세부담이 최소화되도록 공제 여부를 입력하시오. 단,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 기본공제 여부를 부로 표시하라 그랬으니까 입력은 다 하셔야 돼요. 다 하시고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다. 그러면 부로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표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천징수 탭으로 오셔서 사원 등록입니다. 클릭. 105로 하라 그랬으니까 우리도 여기 105 김미소 주민등록번호는 여기 있네요. 그죠? 76012325487553 입사는 2020년 06월 01일 날 했고요. 내국인이고요. 뭐 다른 거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국내 근무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국외 근로 제공은 부가 되겠고요. 사무직이니까 생산직도 부가 되고. 되셨죠? 하단에 고용보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온 게 없으니까 입력 안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7번과 10번입니다. 7번과 10번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생산직도 아니니까 부 요거 체크 꼭 하시고 부양가족 명세 탭을 누르셔서 김미소 본인 나왔어요. 자, 배우자부터 좀 살펴볼게요. 연간 촌급여 2,850만 원이다 라고 하는 것은 부녀자 공제가 가능하냐 아니냐 이거를 보기 위해서 아마 하는 것 같아요. 왜? 배우자가 있으니까.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는 부녀자 공제 여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연간 총급여 2,850이라고 나온 거는 3천만 원 이상이면은 부녀자 공제를 받지 못하죠. 자, 그것 때문에 여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녀자 공제 여로 일단 해 놓으시고요. 박재민 입력할게요.
자, 배우자입니다. 여기 3번. 박재민. 내국인이고 1번. 자, 1. 700420143456 사업소득 금액이 300만 원이래요. 사업소득 금액이라는 것은 이미 필요경비를 다 계산하고, 그렇죠. 세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계산된 금액이죠. 그래서 얘가 100만 원 이상이면 공제받지 못하죠. 그래서 부라고 하셔야 됩니다. 사업소득 금액이 300만 원, 즉 100만 원 초과했어요. 그래서 공제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 김성호 보겠습니다. 본인의 아버지래요. 내국인인데 영국에 거주한대요. 해외에 거주하네요. 자, 해외에 거주하면은 이거는 주거 형평상 따로 떨어져 있는 걸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뭐 자녀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유학을 보낸 거는 또 달라요. 지금 부모잖아요. 부모가 해외에 거주한다는 건 그만큼 생활력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거 형평상 떨어져 있는 걸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입니다. 김성호 가겠습니다. 소득자의 직계 존속입니다. 그래서 1번. 김성호. 친정 아버지가 되는 거죠. 예. 1번 해서 460324135485 부 하시고요. 본인의 어머니도 영국에 거주하네요. 그죠? 복권 당첨 소득은 상관없어요. 이거는 분리과세거든요. 그래서 복권 당첨 소득은 분리과세 되기 때문에 얘는 있어도 상관없어요. 이미 원천징수하고 끝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다시 우리 기본공제 대상자가 해당이 된다. 그랬을 때 복권 당첨 소득 800만 원은 없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소득이 없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데 영국에 거주하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1번 유미영 내국인이고요. 1번 480520232485 오타 안 나도록 조심해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부 이렇게 해주시고요. 박예슬 살펴볼까요? 딸이네요. 03년생이네. 자, 내국인이고 미국 유학 중이에요. 자, 미국에 유학 중이면 공부하러 간 거잖아요. 소득을 벌기 위해서 간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박예슬은 기본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자, 그래서 직계 비속 4번으로 넣고요. 박예슬 넣도록 하겠습니다. 030705412346 자, 17세니까 20세 이하죠? 그래서 20세 이하. 그리고 자녀 세액 공제 됩니다. 박호식 아들이네요. 내국인이고 동거고 소득 없으니까 학생인가 봐요. 그죠? 자, 입력도 해보겠습니다. 박호식 0901033143543578 20세 이하 네 해당되죠. 자, 그래서 20세 이하의 자녀를 가지고 있고 소득이 3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부녀자 공제 가능합니다. 자, 김미정 갑니다. 언니 내국인이고 동거 퇴직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이래요. 자, 100만 원이니까 그런데 소득 금액은 100만 원이니까 뭐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나이가 74년생이면은 그렇죠. 20세 초과했고 60세 이하잖아요. 그래서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럼 언니니까 형제자매죠. 자, 6번 갑니다. 김미정
7401122454 부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부양가족 명세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모두 입력해 봤습니다. 두 번째, 김영철 사원, 부양가족 및 연말정산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이를 바탕으로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에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작성하시오 라고 했어요. 세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부양가족은 모두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며 제시된 자료 이외에 타 소득은 없다고 가정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원천징수 탭에 오셔서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입니다. 클릭. 계속해서 더블 클릭하시거나 F2 누르면 되겠죠? 자, F2 눌러서 김영철 불러냅니다. 자, 불러내셨어요. 그럼 총급여가 5,500원입니다. 그러면 뭐 각종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네요. 그죠? 첫 번째, 김영철 본인 37. 2020년 연간 월세액 420만원 현금 결제. 12월 31일 기준 무주택자예요. 자,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그렇죠. 월세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월세는 어디에 있느냐? 쭉 내리시면은 여기 있어요. 월세 69번. 자, 69번에다 입력을 해야 되니까 여기 월세 주택 임차 탭으로 오셔야 돼요. 자, 클릭. 임대인 입력하셔야 되죠.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하단에 보면 임차 내역이 나와 있어요. 임차 내역 보면은 임대인 여운역, 소재지, 임대기간, 세대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다 입력 한번 해볼게요. 여운혁. 사업자 등록번호는 780103123456 유형은 아파트죠. 그래서 F2 눌러서 아파트. 자, 여기 주택 유형 구분 코드가 있어요. 여기서 이용해서 아파트 하셔도 되고요. F2 눌러서 하셔도 됩니다. 자, 면적은 85.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지는 서울 종로구 효자동. 뭐 번지 있으면 번지까지 쓰시면 되고요. 게시한 거는 2020년 6월이네요. 그러면 2020년 06월 01일부터 2022년 05월 31일까지. 자, 연간 월세액을 알려면 또 위로 올라가야 되죠. 보니까 420만 원이네요. 자, 420만 원 여기다가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세액공제 대상 금액은 54,000원, 50만 4천원이 해당이 되네요. 그죠? 자, 이렇게 입력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 김희미 배우자 37세. 계약자와 피보험자 모두 배우자로 하여 가입한 보장성 보험료 70만 원을 현금으로 결제, 소득 없음이라고 됐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죠. 연말정산 탭에 오셔서 보장성 보험료니까 올려볼까요? 자, 여기입니다. 70만 원 입력해 주세요. 자, 70만 원 입력. 자, 70만 원 입력하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스크롤바를 옮겨보면은 이렇게 70만 원 지출액 됐어요. 그리고 84,000원 공제 대상입니다. 화면이 좀 컸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할 때는. 네. 박주희
어머니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었죠.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었는데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어도 뭐를 할 수 있어요? 기부금에 대해서는 공제받을 수 있죠.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현금으로 절에 시주한 기부금 200만 원이 있다. 소득 금액 없음. 네. 기본공제 대상자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소득이 없어서 됩니다. 그래서 200만 원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종교단체죠. 그래서 여기 기부금 종류 63번에 5번입니다. 5번을 더블 클릭을 하시면 창이 하나 크게 뜨죠.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창이 떠요. 거기에 종교단체 여기입니다. 여기에다 200만 원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보시면 종교단체 부분에 들어왔습니다. 장인 64세, 60세 이상자죠. 장애인 등록증이 있으신 장인 어른의 질병치료비예요. 그러면 그렇죠. 장애인 치료비가 되겠죠. 신용카드로 결제했대요. 자, 신용카드를 결제한 경우 중복공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신용카드 공제에서도 한 번 더 하고 가겠습니다. 자, 질병치료 가겠습니다. 의료비 쪽에 오셔서 더블클릭. 그리고 장애인 난에 400만 원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확인. 이번에는 김경민, 자녀 23세, 기본공제 대상자는 아니지만 교육비 공제는 받을 수 있죠. 대학교 등록금 250만 원, 현금 결제. 김상민, 자녀, 논술학원비래요. 자, 논술학원비는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빼야 돼요. 대신 신용카드 결제는 받을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육비란을 더블 클릭해서 대학교 더블 클릭해서 여기에 25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확인. 그리고 확인. 하면은 자,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기타 지출 내역 살펴볼까요? 기타 지출육 총 급여액은 5,500만 원이고 부양가족의 주민등록번호는 맞는 것으로 가정한다. 신용카드 2천만 원에 장인 치료비 미포함이래요. 장인 치료비가 얼마가 있었죠? 400만 원이 있었어요. 그러면 400만 원 포함하라는 얘기예요. 자, 400만 원 포함. 그러면 400만 원만 포함하면 됩니다. 현금 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사용료 없음. 연금저축액도 있네요. 자, 연금저축액도 입력해야 됩니다. 요거는 본인 것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여기 김상민의 신용카드 결제는 여기에 포함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40만 원만 입력하시면 될 거, 2,400만 원만 입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신용카드 또 입력하러 가보도록 할게요. 자, 신용카드는 조금 더 내려오셔야 되죠. 여기 있습니다. 42번 신용카드 등 사용액 눌러서 2천만 원과 그 다음에 장인 치료비 400만 원 해서 2,400만 원만 입력하도록 할게요. 나머지에 대한 얘기는 없으니까. 그래서 2,400만 원 확인. 그러면 2,400만 원 이렇게 입력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연금저축액은 연금저축 여기 원 눌러서
2015년도 가입하는 거니까 그렇죠. 연금저축입니다. 그래서 2번 연금계좌 세액공제 클릭해서 연금저축. 코드는 국민은행이래요. 자, 그러면 F2를 누르셔서 국민이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주식회사 국민은행 있네요. 계좌번호는 212 다시까지 이렇게 치세요. 902367 다시 62791 납입 금액은 200만 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연금저축도 입력을 해 봤습니다. 그럼 연말정산 탭을 다시 눌러보시면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59번란에 200만 원이 이렇게 들어오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영철을 입력을 했으니까 어떻게 하죠? 체크하고 작업 완료. 예. 자, 그래서 완료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연말정산 추가 입력을 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85회, 84회인가요? 네, 84회 기출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85회 기출문제 실무시험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